그 다음에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는 지금 좀 변곡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4월 초에 관세 터지고 나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죠.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어떤 펀드들은 나스닥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연초 대비 거의 한 3, 40%씩 마이너스 난 펀드도 되게 있어요. 보면 랩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속 시황에 얘기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경고를 했었잖아요. 지금 단기 밸류에이션과 장기 밸류에이션이 둘 다 버블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확률은 뭐 3%에서 5%밖에 안 되고 95% 이상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딱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실까요? 예. 저희가 장이 이제 시장에 탁 투매가 났을 때 단기적으로 바닥을 언제 치는가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요 200일선 상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200일선이 경기선이잖아요. 200일선이 어떻게 보면 경기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느냐 하락 추세로 전환되느냐의 기로점이 그 기준으로 보는 게 200일선이거든요. 외국인들도 200일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개 종목 중에 200일선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이. 그 숫자를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20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 때는 강세장인 거죠. 그 다음에 200일선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 때는 이제 약세장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일선 상회 비율, 상회하는 비율, 종목의 비율인데 이게 20%까지 떨어졌어요, 요번에. 자, 20%까지 떨어졌다는 건 10개 중에 8개는 200일선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개만 200일선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과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 20% 선이 거의 저점이 되는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이거는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저점 확률이 높은 자리예요. 요럴 때도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을 치고 다시 밀렸죠. 2008년 서프라임 때. 요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오면 한번 반등은 한다는 거죠. 반등을 해서 다시 이제 강세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때처럼 반등했다가 완전 약세장으로 다시 빠지든지 어쨌든 반등을 하는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저점이란 얘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부딪히고 갑자기 이제 시장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움직였어요. 쭉 반등을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저점을 찍고 상당히 반등을 했어요. 상당히 반등을 했고 지금은 약간 이제 반등 끝에 자리에 왔어요. 200일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지수 자체가 200일선 깼다가 다시 200일선 그쳐 왔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5,750 정도가 굉장히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란 건 뭐냐면 이게 하락 추세로 가는 거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관세에 대한 충격은 이제 시장에 흡수해서 올라왔잖아요. 이제 최악은 지났다. 이러고 이제 올라온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경기를 보는 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져서 다시 이제 밑으로 약세장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이번 관세 부분도 잘 이제 협상이 되고 미국의 충격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약간 밀렸다가 기술적으로 약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5,750을 뚫고 올라가겠죠. 뚫고 올라가면 이제 이 앞에 떨어진 이 4월 달에 폭락했던 부분은 그냥 단기 변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기 해프닝으로 끝나고 다시 뭐 지수는 6,000 위에서 밀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한번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막 6,000, 막 500, 7,000 이렇게 치고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폭락은 없는 거죠. 그때 그 약세장이 오더라도 나중에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변곡점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기 반등도 끝났고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고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으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6,000 위로 회복하는 거고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할지 몰라요. 어느 쪽으로 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분석을 해보면 경기 침체 조짐이 굉장히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경기 침체 그 선에 전부 다 진입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탁 깨고 내려가면 경기 침체인데 아직 그 위에요. 아직은 위인데 결국은 고용시장에 달려 있는 거죠. 고용시장이 확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확실한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인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FOMC 회의를 열어서 지금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잖아요. 미루고 있는데 갑자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막 한다. 기준금리를 막 떨어뜨린다. 이러면은 경기 침체가 임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0에서 맞고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지수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는 약세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갈 거고, 그게 이제 아마 5월 달,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아마 그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회의 때 결정이 되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5월 달은 크게 폭락도 안 하고 크게 뭐 급등도 안 하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정도 수준에서. 반등도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방향을 보는, 다들 눈치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저희가 볼 때는 보시면은 셀 USA가 지금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펀드 플로우를 이렇게 보시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펀드 플로우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으로 되게 미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형 기관들이나 헤지 펀드들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세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추세는 이런 펀드 플로우 데이터 같은 게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ETF를 사거나 미국으로 투자를 들어가거나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왕창 들어가면 이제 펀드 플로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중이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미국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한 주, 두 주 정도는 탁 빠져나오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크게 순매도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볼까요? 장기 밸류에이션 이제 이 버블에서 부러졌죠. 부러졌는데 지금 자리가 여전히 고평가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버핏 할아버지도 그랬지만 미국은 지금 약세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는 사실은 약세장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평가장이고 이게 이제 내려와서 적정 페어밸류 정도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조정다운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딱 부러졌다. 부러져서 이제 아직도 고평가 상단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장기 밸류에이션상 보면 아주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최소한 페어밸류 정도는 내려와야 매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내려온다고요? 경기 침체가 와야지 내려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만약에 미국이 정말 전 세계가 다 굴복을 해가지고 미국 부채도 줄여주고 관세도 받아들여주고 다 이제 정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협상이 돼서 미국이 정말 좋아졌다. 그러니까 미국의 또 소득세를 내릴 정도로 이 관세가 이제 들어와서 세금이 들어와서 미국의 내부의 세금을 줄여줄 정도까지 된다. 이러면은 미국 경기가 한 번 더 불이 붙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렇게 그냥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이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확률이 별로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높진 않고 결국은 미국도 이 관세 협상은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국마다 갑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갑이냐.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누가 갑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갑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협정을 보면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지금 관세도 힘들고 다 힘든데 중국은 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고 독재 국가의 그 장점은 뭐냐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막 힘들고 막 경제도 나빠지고 해도 그냥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북한 보면은 그 상황에서도 20년 버티잖아요. 중국도 그런 버티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뭐 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 쟤네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밖에서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버텨 나가면 되는 거고.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걱정이 되지만 내부적인 어떤 불만을 뭐 외부로 표출한다든가 뭐 누른다든가 이런 수단이 많아요. 근데 미국을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40%대 초반인데 뭐 일부 보니까 30%대까지 진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기록적인 거거든요. 취임 지금 넉 달 만에 그만큼 지지율이 막 빠르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급한 거는 트럼프예요.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지율이 20%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지면 탄핵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만약에 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뭐 5월달, 6월달, 7월달, 올 여름 정도에 경기 침체가 닥쳤어요. 고용 확 줄고 미국 경제가 확 부러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쭉 끌고 나가다가 협상을 끌고 나가다가 경기 침체가 와버려요. 봐요.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20% 초반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트럼프는 결국은 탄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윤 대통령처럼. 미국은 하원에서 절반, 과반수, 상원에서 3분의 2 동의를 하면 탄핵이 되거든요.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안 돌아설까요? 제가 봤을 때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시진핑도. 각국이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이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갑이 아니라 상대 국가가 갑이에요.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트럼프가 더 급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정은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협정은 시작이 되더라도 굉장히 오래 끌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은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트럼프가 더 몰리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원하는 건 뭐 환율 합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중국이 얼마나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걸 막 보여주고 있어요. 인민들한테. 옛날에 일본이 이래서 망했다. 우리는 잘 버텨야 된다.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게 협의를 해주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차 때처럼 그냥 우리가 니네한테 무역자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흑자 난 것만큼 니네 농산물도 많이 사주고 니네 그거 뭐 비행기도 많이 사주고 니네 거 석유 많이 사줄게. 천연가스 우리한테 수출해. 우리가 많이 사줄게. 러시아 거 안 쓰고 니네 거 쓸게.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미국 거 물건을 많이 사줘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거 선에서 1차 때처럼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그게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갑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의 갑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뭐 금시장 개방 다 하고 막 위안화 다 포기하고 그냥 절상시키고 옛날에 일본이 굴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굴복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안보를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보가 사실 마지막 가면 안보거든요. 미국이 니네 안 지켜줄 거야 이러면은 그냥 일본은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뭐 군사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약점이 되는 건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약점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막 환율을 움직인 건 제가 봤을 때는 오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직은 높다. 아직은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조금 빠졌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아 이거 조정 끝내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6천 가까이 또 이제 5,750 돌파하고 올라가면 또 분위기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미국 주식 다 지르자.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바닥에서 질렀던 쪽은 지금 대충 파는 자리예요. 예, 단기적으로 먹고 파는 자리. 예, 지금 길게 보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도 뭐 똑같죠. 충격 받았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2,400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장기 밸류에이션 볼까요? 요 정도 와 있어요. 그냥 저평가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냥 페어 밸류 정도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2,400 정도가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건 좋다 이거죠. 좋은데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페어 밸류까지는 밀리겠죠, 최소한. 그럴 때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도 이렇게 버틸 거냐. 뭐 일부에서는 버틸 수 있다라는 쪽도 있고 못 버틸 거라는 쪽보다는 버틴다는 쪽이 훨씬 많아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한 90%는 버틴다는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소수 의견인데 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 잘 못 버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밀렸다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쪽이 이제 제 의견이고 근데 그거는 누가 맞을지 모르죠. 어떤 정권이 들어왔느냐 또는 만약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법 개정서부터 뭐 배당 분리과세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만약에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주면 주재 권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렸다 가는 것보다는 뭐 버티고 갈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면 미국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은 높잖아요. 아직은 높기 때문에 조금 경계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전체 경제로 봐도 그렇고 지금 내수도 안 좋은 데다가 그다음에 부동산이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이 중요한데 지금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강남도 지금 4월 달 이 데이터가 보시면은 좀 이렇게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보면 3월이 고점이고 4월에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까지 밀려버리면 전체적으로 확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금융 리스크가 확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반기에. 그것 때문에 저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여기서 박스로 기다가 가는 시나리오고 좀 저희가 더 우선시 두는 좀 시나리오는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 보고 있는데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액 봐도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는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보시면 레벨도 똑같아요. 보시면 축이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액이 보통 한 달에 월 지금 한 24억 불 뭐 이렇거든요. 뭐 거기서 공공을 더 붙여서 그러면 2,400이잖아요. 코스피도 2,400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적정. 그래서 이 일평균 수출액하고 코스피는 정말 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액보다 코스피가 많이 오버하면 결국은 내려오더라고요. 오버하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액이 이렇게 꺾이면 지수도 같이 꺾이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00년 그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오버를 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지금 어떻죠? 딱 일평균 수출액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일평균 수출액이 24억 불, 25억 불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수도 2,400, 2,500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플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일평균 수출액이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꺾이고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싹 꺾이고 있거든요. 꺾이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은 이제 일평균 수출액보다 많이 오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제 펀더멘탈한 요인이죠. 이렇게 흐름이 우리나라 수출액이 좀 일평균 수출액이 좀 꺾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액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뭐 무역 협정도 일어나고 관세 전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앞으로의 환경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환경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경기 침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 이렇게 일평균 수출액은 다 급락했거든요. 어쩔 수 없죠. 미국이 전 세계 그러니까 소비 시장 굉장히 큰 소비 시장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 수출은 확 감소를 하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미국 비중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잘 버텨주면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액도 지금 정도 수준 24억 불, 25억 불, 26억 불 이 정도에서 버티고 그러면 코스피도 크게 안 밀리고 이렇게 2,400에서 2,6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액이 이렇게 확 꺾이면서 내려가고 코스피도 거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뭐 2,200, 2,100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판단이 어려운데 현재 흐름은 별로 좋진 않아요. 일평균 수출액이 쭉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판단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